자,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동안 많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찍었는데 아마 보시면서 그래서 일본이 살아난다는 거야, 안 살아난다는 거야? 아마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좀 저희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측 필요에 의한 제한적 회복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강점이 소부장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본의 소부장과 또 엔화의 약세의 현상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집권을 하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든 일본과의 이런 공생 관계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다시 예전에 미국과 겨뤘던 시대로 가려면 AI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혁신 기술에서 미국의 경쟁자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는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제조업의 훌륭한 파트너로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 필요에 의한 제한적 회복은 예상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국채 1위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영국, 벨기에라든지 이런 쪽이 룩셈부르크 이런 쪽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은 명단에 없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이 결국은 미국과의 파트너로서는 분명히 경제적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 지렛대로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아마 일본을 더 이제 아끼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그러면 당연히 엔화가 일본이 저금리인데 미국의 고금리면 당연히 국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금리 다 향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이득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한도 협상 난항할 때마다 막 흔들리는 거 보면 일본 역시도 분명히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국채를 계속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일본이 더 예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스 위상이 되게 공고하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했지만 미국의 지금 엔화 약세나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거는 정말 일본한테는 하늘이 준 기회이죠. 중국과 거리를 멀리하고 프렌드 쇼어링으로 아세안,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일본도 미국 입장에서 프렌드 쇼어링이죠. 그리고 니어 쇼어링 쪽에 멕시코하고 캐나다 투자 이런 것들이 잭팟이 터지면서 일본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온 어떤 이제 공장들이 미국 쪽으로 가거나 아세안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다시 리쇼어링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봐도 많이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본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얘기가 아닙니다. 제조업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조업이 다시 한번 좋은 환경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자, 공급망 재편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이 힘들었던 이유가 일본 땅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세안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생산 기지를 만들고 서플라이 체인을 확장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프렌드 쇼어링 이유 때문에 투자를 해놨더니 갑자기 이거 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 제조업에 우리 외국인 이제 이 개발 투자 누적 1위의 이점을 살릴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림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아세안 지역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국가들의 일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이 중국을 배척하고 프렌드 쇼어링으로 아세안 쪽에 한번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미국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엔화 약세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일본이 물론 이제 엔화 약세라는 게 의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오랫동안 이제 이 통화를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엔화가 막 넘쳐나는 상황에서 달러나 이제 이런 유립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해외에 머물러 있지 일본은 잘 안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일단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엔화 약세 좀 심해 라고 견제를 하거나 경고를 한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미국이 상당히 오랜 동안 용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39개월 연속으로 지금 엔저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균형 환율이 우리가 원엔 환율이 보통 1,000원 정도인데 지금 이제 800원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국 입장에서도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11년도였나 제 기억에 그때 1,500원, 1,600원 했을 때는 일본 대비 한국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렸거든요. 근데 지금 800원대이기 때문에 수출에 물론 경합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 엔화 약세가 한국의 기회를 많이 박탈하는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화 약세는 내수가 많이 힘듭니다만 수출과 해외 쪽의 이익을 엔화로 환산할 때는 굉장히 큰 증폭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일본 표시통화로 표시되는 손익계산서상에는 상당히 기업 이익이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 증시를 다시 견인하는 힘이 되는 거고요. 또 엔화 약세로 여러분도 이미 일본 놀러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2,500만, 2023년 기준으로 인바운드가 2,500만이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일본의 내수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 아마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얘기이죠. 자, 그리고 소부장 쪽에 이 장비나 장치에 해당되는 이 장에서 머시너리하고 로보틱스 쪽은 뭐 파낙이나 야스카와나 옴론이라든지 많은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완벽한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독일의 쿠카라든지 유럽의 ABB나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이 로봇이나 이 머시너리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쪽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이고요. 장비나 장치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제조를 본격화하기 전에 오더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만들고 나야 그때부터 소재나 부품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머시나 로보틱스 쪽은 전 세계가 제조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일단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소재나 부품 쪽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대만하고 한국이 가장 결혼이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로 좀 표현이 되는 이 AI 시대의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전통적으로 반도체 강국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반도체를 직접 디자인하거나 여기에 대한 IP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미국이기 때문에 전체 밸류체인상의 부가가치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없습니다. 39%죠 지금 39%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16%, 그 다음에 일본이 보시면 웨이퍼라든지 아니면 팹 툴, 그 다음에 이제 ATP 툴이라는 게 이제 어셈블리나 테스팅, 패키징 장비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토탈 밸류 애드가 14%입니다. 굉장히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운드리 쪽에서 강점이 있는, 그 다음에 이 후공정에 강점이 있는 대만입니다. 와, 일본 아직 안 죽었네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반도체 장비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24%, 반도체 소재에서는 자그마치 29% 정도의 마켓쇼를 갖고 있을 정도로 강점이 있고요. 특정 분야에서 일본은 거의 90% 이상의 마켓쇼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생태계상에서 존재감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자동차 쪽은 아까 도요타나 아니면 혼다, 닛산, 그 다음에 뭐 덴소나 많은 부품사들을 통해서 일본 자동차가 최강입니다만은 이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도 굉장히 강하다. 장비는 뭐 테스트 장비라든지 아니면 생산 장비 쪽에서는 특히 뭐 EUV 장비를 만들고는 ASML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하이엔드 쪽이 아닌 쪽에서 일본의 장비의 이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일본의 강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데요. 미국을 좀 견인하는 거는 일반 제조가 아니라 AI,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그니피센트 7이 대부분 다 AI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이 파운드리 모델, 특히 AI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매그니피센트 7에 대거 포진되어 있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일본이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90년대 윈텔 효과가 생기면서 뭔가 표준화되고 이것들이 막 뭉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은 당시에 일본 컴퓨터 업체들이라든지 반도체 업체끼리 서로 표준에 대해서 막 좀 싸움이 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또 어떻게 보면 버블 경제가 깨지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놓쳤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일 필요한 게 뭐니 해서 매년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도레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이 보시게 되면 DX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안 돼라는 부분이고요. 2022년도 IMD의 평가를 보시게 되면 29위입니다. 한국이 당시에 8위였는데요. 29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밑에 포진해 있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2025년 절벽이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2025년까지 지금 레거시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을 전부 다 최신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때 12조 엔 이상의 이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이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 보고서를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코볼이라는 이제 구형 언어를 쓰는 이제 60세가 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일본에는. 그분들이 코볼 언어는 이제는 죽은 언어다. 이분들이 이제는 계속 보면 이제 땜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레거시 소프트웨어의 땜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전체 일본이 지출하고 있는 IT 예산 중에 스펜딩하는 것 중에 거의 60% 이상이 이 구형을 업데이트하거나 손보는데 운용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첨단 GPT나 아니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AI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이 IT 쪽을 땜빵하는데 이 60%의 돈을 쓰고 있다는 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썬크 코스트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2023년도에 결과가 나왔어요. 29위에서 32위로 3위가 더 밀렸습니다. 한국은 반면에 8위에서 6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일본 32위가 됐는데 그 32위가 된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디지털 재능이 없어. 그 다음 규제가 너무 아직도 구려. 그 다음 기업의 민첩성이 떨어진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CEO의 평균 나이가 70.2세입니다. 그러니까 CEO들이 지금 이 변화를 잘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꾸 민첩하게 못하고요. 그러면 스타트업에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 스타트업 생태계가 거의 없어요. VC 스타트업이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라는 움직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민첩성이 5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꼴등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합쳐보면 이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점수들인데 이게 보시면 디지털 재능 49위, 규제 프레임 50위, 디지털 민첩도 56위, 빅데이터 사용 64위.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사용이 64위라는 얘기는요. 디지털이 돼야 0과 1의 바이너리로 빅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빅데이터를 쉽게 말하면 NPU라든지 최근에는 FCA라든지 아니면 이 AI 반도체를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가공 처리하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그걸 우리가 사용하는 게 GPT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래로 나가는데 상당히 큰 발목을 잡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 강한 거 맞습니다. 엔화 약세들은 제조업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로 따져보게 되면 과연 일본이 이 디지털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이제 이 경제 생산성 이 생산본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경제 산업성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야, 너희 한번 잘 봐봐 라는 부분인데 이 정성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 내 20년 이상 된 시스템을 쓰는 기업이 전체 60% 이상 넘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이 이 레거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우리 감을 잘 못 잡겠어 라고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소부장은 모노조크리 장인 정신에서 아날로그식으로 계승이 된다면 디지털 시대는 전부 다 이게 빅데이터로 모여서 계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국 업체들은 니네 IT 어떻게 쓰니?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고 있어.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갈 거라는 공세적이라면 일본은 반대적으로 방어적입니다. 이거 안 바뀌면 기업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철학적으로는 공세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일본이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 반면에 엔화 약세 때문에 많은 인바운드가 일본에 와서 놀고 가는 관광객 수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디지털 해외 쪽에다가 잘 못하겠으니까 와서 좀 해주세요라는 이제 결국 해외 쪽에다 의존하는 것 때문에 디지털 적자가 무려 5.5조 엔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지금 이제 결국 일본이 왜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냐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분석한 겁니다. 아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얘기가 어떤 정도냐면요. IT 인재 부족이 2025년도에는 43만 명이 부족하다. 근데 그 43만 명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60세가 넘은 분들이 아직도 엔지니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기술을 장착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재 부족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특정 기능 2호라고 있습니다. 그 비자 발급을 해주는데 특정 기능 2호인 경우는 디지털 엔지니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 이민을 받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인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요. 경영전략이 연대가 많은 분이 CEO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는 거고요. 이 벤더 락인 효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IBM이나 아니면 많은 이제 IT 기업들한테 통째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벤더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차세대로 뭔가 바꾸려고 그러면 통째로 다 바꿔야 되는, 너무 이제 규모가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로 해서 뭐 따로따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통째로 바꾸게 되면 이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난. 그래서 벤더한테 질질 끌려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의 SAP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IT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일본 애들은 이거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완전히 바가지 좀 씌우고. 근데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레거시 시스템의 부담과 노후가 크다라는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진부하다는 거고요. 고객 역시도 별로 불편하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까칠하죠. 야, 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서비스 써? 라고 고객이 까칠한데 일본은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시스템 간 또 호환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계속 그 시스템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대기업이 한다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어떤 이번에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첫 번째, 중국의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빨리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물론 소부장에 대한 부분이 미국한테 잘 이제 먹혀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미국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상관성은 똑같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효과 받은 것만큼 한국도 미국 효과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한국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인도나 아세안 쪽으로 빨리 분산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좀 빨리 간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미래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이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도 숙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시장이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까라는 부분은 이건 선결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에서는 한국이 지금 인구 2천만 이상에서는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작은 이 많은 이제 인구 2천만 이하의 이제 작은 국가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가 6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은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한국이. 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는 또 결이 좀 달라요. AI는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국은 조금 등수가 많이 밑에 있는데 AI 쪽은 압도적 2위입니다. 중국이. 이 AI가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분명히 미국의 견제 세력이거나 아니면 경쟁가 될 수 있는 거죠. AI 쪽에서 일본이 못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한국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많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위지만 더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의 숙제를 우리가 한국에 좀 빗대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한국의 관점은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더 채찍질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모여진 빅데이터들이 AI의 자양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AI 쪽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생성형 AI 도입 이후는 한국이 지금 자꾸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고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반도체도 역시 우리가 AI 반도체, 뭐 HBM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 반도체라든지 빨리 가야 되는 거고요. NPU 쪽의 파운드리 쪽도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서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빨리 뭔가 AI 쪽에서 이 탁월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부장 강점이 있고 지금 많은 환경은 일본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나 그게 이제 증시에 표출이 되고 있고 정부의 압박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동참
이런 것들이 증시를 부스트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숙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쪽은 일본에서 거의 전쟁이 많이 없죠. 그래서 한국의 숙제이기도 하고 일본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일본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희망이 있다. 하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오랜 시간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교훈은 소부장의 강점인 일본이 좀 부럽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자산가라면 한국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월급이 끊기는 월급쟁이 같습니다. 운명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걱정해 줄 때는 아니다. 왜냐? 까나놓은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 자산을 벌기 위해서는 더 목돈을 만들어야 되는 월급쟁이 신세입니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한국이.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에서는 일본보다 낫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 대해서 알아봤던, 특히 한국에 또 우리 받아야 할 교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저희 하이트채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좋은 유튜브 찍도록 약속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